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태우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 한미 관계 그리고 한국 국방 문제 관계들을 짚어보는데요. 김태우 박사님은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이셨고요. 통일연구원 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라든지 미국 또한 한미 관계 등 아주 그냥 군사 문제에서는 탑으로 가고 있는 분이신데요. 오늘 우리 김태우 박사님은 또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영어도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태우 박사님 몇 년 전에 저하고 또 워싱턴에서 인터뷰한 적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반갑군요. 자, 네. 오늘은요, 미국이 최근에 국회가 국방수권법, 그러니까 국방수권법 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라는 것을 삭제해 놓고 이것에 관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삭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며 거기서 어떤 함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삭제 그 자체를 대수롭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비록 그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표현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 수권법 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대로 유지하라는 표현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제임박 선생님이 직접 그 인터뷰하시는 내용도 제가 봤는데 미국 당국에서 예.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수롭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은 그 배경입니다. 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철수 감축을 못하게 한 이유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동안 동맹 경시 정책이 이어지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합의가 이 미국 칸그레스에서 네. 이게 뭐 초당적으로 사실은 결의한 거거든요. 초당적으로. 네. 동맹 건드리지 말라는. 그렇죠. 그게 이제 3년 동안 지속되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그 표현이 빠졌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에 대한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낳는 거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지금 당선되신 이후에 바로 뭐 이따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핵 불사용 원칙이라 또 뭐 단일 목적 조항, 이런 조항들, 해구산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이 핵태세 검토서 NPR에 넣겠다는 걸 검토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한국 정부하고 종전선언 얘기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국방수권법의 변경 내용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동맹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국방 예산을 넣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은 함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앞으로 전 뉴클리어 포스트 리뷰라 그래가지고, 그죠? 네. 핵태세 검토라든지 또 이렇게 글로벌 포스트 리뷰 지금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또 부장관하고도 Q&A도 했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리뷰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NSC가. 네. 관보국에서.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한미 관계에 조금이 더 친밀한 관계가 돼야만이 미국이 더 한국에 더 이익된 과정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미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웃사이드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핵태세 검토서는 미국의 국가 전략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핵 전략, 핵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대외에 표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최상위 핵 전략서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조항을 넣겠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고 도발하면 미국의 미국의 핵 보복을 맞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일 조항 단일 목적 조항, 이 소울 퍼포스 클로즈라고 하는 거. 이거는 미국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 반드시 미 본토를 방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사용하면서 전쟁을 도발해도 미국을 위협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핵 응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정부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간의 깊은 협의가 필요하고 미국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보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정부의 몫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지난 12월 2일 날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 전날 바로 그 부장관인 그러니까 국방정책관인 칼리난 그 브리핑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금 김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핵 억제력, 이것이 네. 다른 미국만 타격을 받지 않으면은 미국은 그냥 핵을 사용 안 하고 다른 동맹국이 그러면은 핵의 공격을 받아도 괜찮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제가 유의를 하고 그랬더만은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노 우리는 핵 억제력을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글로벌 포스트를 검토해도 분명히 나와 있다. 억제력, 오케이, 디터런스에 대해서. 그러면서 안심을 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또 질문했어요. 그게 아니라 핵 포스트 안에 분명하게 핵 선제 공격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미국이 북한이 본토만 피해를 받지 않는다면은 다른 동맹국의 피해가 와도 미국은 그러면은 핵을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이번 베르승게 내일이라고 오늘 하루 전날 했거든요. 내일 그 회담에서 디테일하게 얘기가 할 것이다라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바로바로 그냥 펜타곤 브리핑에서 짚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을.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는 과거에 네. 1978년 이후로 사실은 미국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해구산 공약을 반복해 왔었거든요. 네네. 이제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해구산 보호를 확고하게 지금까지 믿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사실 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바마가 그때 NPR 핵대시 검토서를 개정하면서 비슷하게 이 핵 선제 불사용 약속과 NSA라는 것, 그러니까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 두 약속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마침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면서 만나서 제가 이 문제를 아주 거세게 제의를 했죠. 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해구산이 약화되는 것이다. 미국의 핵 공약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랬더니만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오바마 대통령한테 직접 통화를 어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NPR을 발표하면서 그 약속에 북한과 이란은 대상이 아니다. 제외한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주고 실제로 미국이 공표를 했어요. 북한과 이란은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때는 공백을 메웠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핵선제 불사용 조항과 단일 목적 조항이 아무런 보완 없이 그대로 NPR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한미 동맹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한국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security blanket 생기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한국 국민들이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약하더라고. 유튜브도 보면은 이런 좋은 안보 이런 걸 많이 봐야 되는데 그냥 흥미 위주 가짜 뉴스는 잘 보는데 따끈따끈한 뉴스만 보죠. 네, 진짜 배기는 또 안 봐요. 그래서 네, 더 공부를 해야 돼, 많은 국민들이. 네. 그래서 이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그
최근에 하원 35명 국회의원이 백악관과 국무성 그리고 NSC, NSA 전 설리반한테 그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시죠? 제가 그도 썼기 네, 때문에 종전선언 반대에 대한 네, 아직까지 이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물어서 그랬지만 이게 다 지금 할리데이 시즌이라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제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몇몇의 하원들이 이제 젊은 하원들이 민주당 하원들이 이걸 종전선언 빨리 하자 하고 찬성파들이 있고 이번에는 종전선언 반대하는 반대파들, 예, 반대파들 소위 말하는 미 공화당의 아주 친한파들이 지금 아주 똘똘 뭉쳐고 뿐만 아니라 미 싱크 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플러스 관료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본 관료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요. 뭐라 네, 하느냐면은 이거는 김정인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그냥 핵을 개발해도 괜찮다는 이거를 이익을 주는 것이지 이게 문재인이가 또한 김정은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문이 방석을 깔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전선언으로 하여금. 네, 유엔사 해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 이 기회를 마련해 주는 자리를 왜 우리가 이거를 종전선언을 해야 하고 참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열을 올리면서 이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문재인이는 중국 편만 잘 들면은 모든 게 나아질 것 같으면 천만에요. 중국이 어그리 한다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이 좋아하는 거를 미국이 옳시고 하고 참여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이제 말을 하냐면은 오리알을 낳아가지고 병아리 계란인지 알고 닭이 키웠는데 이 오리알이 이제 닭이 쥐개미인지 알고 그것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새끼가 내 새끼인데 엉뚱데 가서 노는 거야. 지금 네, 미국은 이제 한미 동맹해 갖고 6.25 때 은인이고 다한데 지금 중국에 가서 부터가 친중해가지고 노는 꼬라지에 미국이 아주 지금 달갑지가 않습니다. 북경 올림픽도 가가지고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참여 다 불참하는데 동맹국 하나하나 지금 다 불참하고 있는데 가서는 자기들은 불참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 한반도 평화법안이 지난 5월 20일 날 발의가 되고 또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비추어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미국은 대한민국을 이 동맹정책의 성공 사례 쇼윈도 케이스로 이 자부심을 느끼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가 친북, 친중, 탈미, 반일 이런 기조를 취하면서 그런 자부심이 많이 사라진 상태죠. 네. 그래서 이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이제 그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지난 12월 10일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만난 미국 전문가들이 지금 제임박 선생님의 말씀처럼 굉장히 확실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거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계속 저렇게 종용을 하니까 동맹국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대화에 응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right. 종전선언에 서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 That's right.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어서 저희가 위안을 느꼈는데 Yeah. 특히 말이죠. 이 한국의 이 고위 외교관들이 지금 사실 종전선언 로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참 네.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그런데 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일 뿐이므로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유엔사령부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사인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사인이 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좌파들이 지금 사회 여론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좌파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동맹이 왜 필요하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유엔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주장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만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미국이 모르고 있겠느냐, 뻔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서명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주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일말의 안도를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The end of the Korean War Declaration, 그대로 말하면은 한국전을 끝내자는데 이거는 왜 말은 그럴싸하죠. 전쟁을 종식하자는데. 근데 여기 네.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특파원들이나 여러 가지,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초기부터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고,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도 저기 기자회견에서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해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들이 많더라, 너무나 갭이 있더라라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건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 외교부에서 오는 사람 쪽쪽마다 돌아가서는 아주 달콤한 얘기해서 미국이 곧 사인할 거다니, 뭐 미국이 찬성을 했다니.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가 말한 것은, 나는 미국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하는 소리는 이거야. 우리는 동맹이므로 동맹의 말을 들어보자고 항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지, 그걸 사인하기 위해서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근데 지금 함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종전선언 문제를 가지고 글도 여러 편 썼고 연구를 나름대로 좀 해본 사람인데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사실 이게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안에 종전선언 내용이 일부러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협정까지 가기가 어려우면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의 일인데, 이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것들은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깨집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요,核심을 가진 일방이 없어야 돼요. 그 기회가 오면 상대를 해코지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침략적인 야욕을 숨기고 있는 이런 일방이 포함되면 이 협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군사 균형에 의해서 상호 억제가 잘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유효하고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79년에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고요. 1994년에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이건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안 맞아요.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한반도는 지금 핵 비대칭 상태입니다.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해구산인데, 이 해구산이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여전히 주체 통일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 공세적인 대남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가졌을 때는요, 그 나라는 방심하게 되고 평화 무드에 빠져서 방심하고 패망을 맞이하고 대학살을 맞이한다는 거. 이게 역사적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1939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 1941년에 일소 중립화 조약, 그다음에 작년에 미 탈레반 평화 조약, 1973년에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켰다가 공산화된 파리 평화회담, 파리 평화협정. 이 무수한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 함정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특히 북한이 이 조건을 완벽하게 위배하는 나라인데도 굳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고위 외교관들, 이 사람들 사실은 저희 전문가들은 영혼 없는 샐러리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제가 이제 옆에서, 제가 20년을 넘게 옆에서 보니까 벌써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방송은 항상 제가 글을 쓸 때 한 가닥도 내가 나의 의견을 안 적고 누가 어떻더라, 국방부에서 대변인이 한 그대로를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것을 그대로라도 리포트하면 되는데, 종편들이 내 거를 리포트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여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간에 안 되어 잘 안 되어가 가고 국방부 펜타곤은요 처음 종전선언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한 번 딱 질문하고 북한이 원하는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다. 그게 종전선언이고 that is the detail of 문재인이가 원하는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후로부터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을 질문도 안 하고 국방부는 아직 말도 안 합니다. 종전선언. 네. 예, 그까지만 아시고 그러니까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방부는 안 될지 네. 알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저 이제 국무성인한테 맡겨 놓는 거죠. 이제 외교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저희는 종전선언 얘기가 지금 핵무장을 하고 있고 네. 남쪽을 향해서 이 공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인 이 북한과의 이 종전선언 문제가 한미 간의 아젠다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에요. 네. 그게 대해서 저희도 기분이 나쁘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플러스 전자권 전환도 마찬가지. 다 링키지가 되어 있어 연결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네. 전자권 전환도요. 저 그 유튜브 봤겠지만은요. 국방부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자권 전환에 내년 가을에 실시하겠다는 거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소 국방장관이 마치 뭐 올해 초 봄에 뭐 네. 그 반박을 딱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방부하고 뭐 미국하고 엇박자라는 그 제목까지 뺐습니다. 제대로 그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 엇박자가 뭐냐면은 한국은 아직도 데이드림, 미국 사람이 그러잖아. 아주 꿈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That's their hope지, 그들의 hope지 미국이 말하는 진정성이 아니라는 거래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안 될 것이지만은 내년에도 능력평가 FOC 아시죠? Full Operational, IOC, 예. 예, 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그 이제 예. 작전 완전 작전 능력 평가에서 이게 패스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권이 그렇게 쉽게 이지하게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 국민들이 전자권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책임은 물론 뭐 문재인 정부에 있지만 두 번째로 큰 책임은 언론에게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소위 토론 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디서 그런 소스를 얻고 그 전자권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전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단일 체계가 되어서 싸우도록 해놓은 체제이고 네. 우리보다 전쟁 능력이 우수하고 많은 장비들 갖춘 미군 쪽이 주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 전쟁을 이기고 또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리한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실용적인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이 일반 국민들이 별로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참 거의 저희들은 좌절 상태죠.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걸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을 통솔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국가 자존심 문제다.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좌파의 목소리를 촉구를 해요.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안 먹어져요? 자존심이? 이게 자존심 문제도 아닌 것이요. 아니에요. 국가 생존,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면은 설령 국가 자존심에 상처가 있더라도 사실은 국가 생존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국가 자존심 문제도 아닌 것이 그럼 유럽은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장성이 그 나토군들 지휘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비상식적인 문제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수한 도발을 했지만 전쟁 도발을 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전자권 체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체제를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허물기 위해서 IOC, FOC, MNC 이런 단계를 설정해 놓고 1년에 단계 하나씩을 검증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전에 이 전자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재인박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 의해서 제지를 당한 것이죠.
그렇죠. 이 문제도 제가 전문가들한테 약간 위안이 되는 말을 또 들었어요. 예. 아니 뭐 1단계, 2단계 단계 자체를 2단계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었는데 이 얘기는 다음 정부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미국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해주어서 그렇죠.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그거 가기 전에도 다 이미 그 공부 다 하고 이게 안 될 것이란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국방성에 물어가지고 커비 대변인이 스트레이트하게 저한테 답변을 한 게 나갔어요. 국방신문에도 네. 그대로 보도했더라고 제가 묻는 거. 그러면서 한미 간에 엇박자 하고 냈더라고. 엇박자는 안 해. 그러면은 자,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이렇게 나가면 문재인 정권의 지금 안보를 연구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뭐 결국 그 책임은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예, 네.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궁극적 책임은 정부 국민에게 있고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정부의 성향 문제겠죠. 뭐 제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고든창 같은 분한테 물으면 아마 직설적인 답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 친북 정책, 친중 정책을 취해오면서 대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못이 박히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그 대못이 박히면 대한민국이 뿌리도 잃고 가치도 잃고 바람에 물결이 휩쓸리는 부평초처럼 언제 없을지 모르는 부평초와 같은 나라로 바뀌는데 그렇죠. 우리 국민이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이 깨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안보 의식을 좀 우리 김 박사님께서 잘 좀 전해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 자신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무슨 저기 아주 그냥 그 가짜 뉴스 뭐 엉터리 그런 채널이나 보지 진짜 백이 이런 나와서 그냥 얘기하는 걸 잘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 국민에게 알 것을 알려주고 판단하게 만드는 역할은 언론이 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악순환이 컨바인 돼 있는 건데요. 뭐 언론이 지금 오늘날 폴리처 정신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언론이 그렇게 하더라도 대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중시해서 빵빵 터뜨려주면 그렇죠. 국민들이 관심을 촉구할 텐데 응. 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뭐 가족들의 비리를 캐고 험경사항을 잡아내고 뭐 소위 감성을 자극하는 따끈따끈한 뭐 이런 이슈에 그냥 왕창 매달려 있고 어느 하나 종전선언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후보가 없어요. 제가 답답해서 최근에 그 모 야당 측 진영에 제가 전화를 해서 지금 종전선언 미국에서 발의된 그 한반도 평화법안 전작권 문제 이런 소위 국가 예. 생존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치고 나오지 않느냐. 왜 치고 나오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진영에 있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요. 아, 그거 종전선언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안 들으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나가는 얘기, 패싱맨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후보가 얘기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각인이 돼서 그 얘기, 이 후보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국민한테 각인될 때 후보가 국민한테 얘기한 것이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선거를 하는 거냐. 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건의성 힐난을 한 적이 있는데 언론도 움직이지 않고 대선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이 없다. 제가 최근에 이런 칼럼을 하나 썼어요. 펜앤마이크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또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한국의 대선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하더만은 이 언론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언론이 전부 다 지금 문재인을 문발을 빨아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중립을 안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지들끼리 집안 싸움 하느라고 바빠요 또. 네. 무슨 김종인 영감이 또 나와가지고 뭐니 지금
이 2달도 안 남은 대선에 지금 그러게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원진 대표는 그나마도 안보 문제하고 저하고 좀 최근에 저기 리얼 톡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분은 그래도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왜 언론이 안 실어주느냐? 그것도 미국 기자들이요, 그것이 알고 싶대요. 왜 이런 분은 언론이 안 실어주고 국민들이 그게 한국이 뭔가가 something's wrong이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 미국에는요, 한 사람이요, 저기 대통령이 나와도 실어줍니다. 보여주고. 아니, 네. 후보들 다 당연히 보여줘야죠. 표를 안 받든 봐도 후보로 나왔으면 왜 1, 2, 3만 딱 보여주고 정의당 보여주고 왜 다른 사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하는 식으로 안 보여줘요. 이게 진짜 한국의 민낯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곧 또 우리가 뉴스가 하나 나갈 건데 백악관 기자들하고 했던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로비 문제를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언론의 자유가 신장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로부터는. 예.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 많은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엄청나죠. 앞에서 말씀하신 그 우리 얘기 나눈 한반도 평화 법안 문제도요. 예. 사실 과거 미국 같으면요, 이게 다 초당적으로 다 거부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분명히 미국 안에 있는 좌성향 한인 단체들이나 또 정부 자문기구인 평통 같은 데서 로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업들이 거기에 돈을 대고 있다. 이게 이제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예.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설립이 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맹주 국가인 미국에서 좌파 한인 단체들이 이렇게 설치고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참 이런 부분도 참 저희를 우울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참 저기 이재용이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뭘 뇌물을 줬다니 뭐라지 지금요 내가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 그룹 회장은요 문빨 쩔쩔쩔쩔 따라다니면서 문재인 움직일 때마다 돈 대고 다닙니다. 그 사람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싱크탱크의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10빌리언이란 돈이 로비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 다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에 미국이 지금 거기에 파묻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초당적으로 보고해야 될 것들을. 그래서 이게 문재인도 문제지만요. 여기도 문제투성이 인간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워싱턴 회의에 가기 전에 그 셔먼 의원실에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 수석 보좌관한테 이메일을 보냈고 예. 그 귀하께서 셔먼 의원께서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가 나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런 게 뭐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의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이 법안을 발의한 4사람의 하원 의원들한테 제가 회의장에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terrible outcomes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고심을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이제 근데 이제 물론 그 셔먼 의원실에서 저한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고 뭐 답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다 로비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참 우울합니다. 서울만도 이제 옛날에는 다들 제정신인데 나이가 많으셔갖고 그분도 완전히 꼬부장이 돼가지고요. 저 노인네가 왜 저러 그냥 집에서 놀면 되는데 왜 저러고 다닐까 할 정도예요. 제대로 기억력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옛날에 잘했던 기억력. 그게 내가 걱정입니다. 여기 여기 영감도 그냥 지금 콜록콜록 하고 다니는 판인데 뭐 하기야. 그 미국이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모든 사람의 뇌까지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고 지금 하는 한국이니까 하여튼 내년 선거에 한국이 진짜 이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참 우리 그렇습니다. 안보하시는 분들 진짜 정신 차려 가지고 확실한 안보
생각에 꽂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선 네.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은 정권 교체가 돼야 가능한 일이고요. 네. 지금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덜 문제가 있는 후보 쪽으로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깨쳐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후보는 있는데 안 비춰주는 거예요. 진실한 네. 후보들 찾으면 다 있어요. 근데 언론이 안 비춰주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나라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년에 하여튼 우리의 분수령인데 한번 지켜보기로 네.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 네. 진짜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